안녕하세요. 진중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사실 저희가 3회에서 제1차 세계대전을 다뤄봤는데요. 예. 사실 인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전쟁 아니겠습니까? 전쟁 안 하면 좋은데 네, 그렇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발명품들이 사실 전쟁의 산물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사용하는 네. 인터넷도 원래 군사용도였잖아요. 아, 맞아요. 네. 이제 군대 있을 때 네. 제가 뭘 썼냐면은 그 이동 전화 글 쓰고요. 삐삐를 썼었어요. 군대에서 네. 굉장히 오래전 같은데요. 네, 제대하고 나가서 한 3, 4년쯤 되니까 그때 이제 삐삐라는 게 유행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동전화 이런 게 네. 등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전쟁이 마음에 안 들지만 꼭 또 알아야 하는 게 전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전쟁을 통해서 그 당시 시대상 그리고 민주주의와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쟁하면 또 유럽에서는 가장 큰 전쟁이 아마도 십자군 전쟁이 전쟁, 아니었던가 싶어요. 크루세이드. 네, 그렇죠. 십자군 전쟁을 알려면 먼저 그 배경이 된 사건들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전에 나오는 사건이 이제 보통 카노사의 굴욕 네. 이야기를 많이 하죠. 중학교 때 배운 거. 카노사의 굴욕. 세계사. 네, 그렇죠. 아비뇽의 유수 이런 거. 아, 맞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은 이제 중세 뭐 이러면은 교황권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교황이 맘대로 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러기까지는 조금 약간의 과정이 좀 있었어요. 초반에는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권한이 상당히 컸었고 당시 이제 하이니 4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죠. 이 하이니 4세가 그 당시에는 그 주교들 사제들의 서임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교황님이 하는 게 아니라 교황님이 황제가 이제 네. 그러니까는 이 교황이 이제 그거를 뺏어오려고 이제 당시 교황이 그레고리오 7세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놔라. 그랬더니 가지고 있는 권한을 뺏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싫다. 그랬더니 이 교황이 하이니 4세를 파문을 해버립니다. 네. 근데 사실 당시에 이제 종교적으로 파문을 당한다는 것은 거의 뭐 정치적, 경제적 생명력이 끊기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일이었는데 하이니 4세는 사실은 조금 뭐랄까 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아버지였던 하이니 3세의 경우에는 교황을 3명을 갈아치우는 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뭐 파문하려면 해보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생각했던 것만큼 일이 이제 본인을 위해서 풀리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사제들이 그때는 같이 자기랑 막 교황 욕하고 막 이래놓고는 일단 하이니 4세 파문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동조하는 모든 사제들도 다 파문을 하겠다. 사제가 파문을 한다 그러면 이거 거의 죽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교황 쪽으로 몰려가고 그리고 이제 신성 로마 제국에서는 하이니 4세 때문에 우리 다 같이 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귀족이랑 제후들이 우리 다른 왕으로 갈아치우자 뭐 이런 이제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덜컥 겁이 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탈리아 북부의 카노사 성에 있었던 교황 그레고리오 7세에게 빌러갑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네, 무릎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3일 동안을 밖에서 기다렸다고 해요. 또 한 번에 받아주는 것도 그러면 안 아니고. 되죠. 그렇게 되면 또 다음에 또 버릇 나빠지면. 이른바 석고 대죄를 하는.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카노사 성의 성주 부인인 마틸다가 이제 교황을 설득을 해갖고. 이 그림이 바로 그 그림인 것 같은데요. 아, 그렇네요. 지금 맨발로 그 꿇어안고 있는 게 바로 하이니 4세인 것 같고요. 예, 네. 그 여성이 마틸다고요. 예,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봐줍시다 해서 3일 만에 이렇게 봐줬다라는 게 이제 바로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 중세 때 이제 흔히 우리가 두 개의 칼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칼이 하나가 있고 세속의 칼이 있겠고. 그러니까 중세 때 이제 민중들이 복종해야 할 권위가 두 개가 있었는데 이 두 권력 사이에 투쟁이라는 게 아주 살벌했네요, 보니까.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동안은 이제 황제권이 굉장히 컸는데 이제 교황권이 이렇게 승승장구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고 이게 이제 또 십자군 전쟁 200년 동안. 그렇죠. 결국은 이제 교황권이 강화가 되면은 교황이 이제 군대까지도 통솔할 수 있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이해라기보다는 뭔가 상당히 종교적인 이유에서 네. 물론 이제 세속적인 토대도 있겠지만 물질적인 종교적인 이름을 빌어서. 예, 종교의 이름을 빌었긴 했지만 그 이름으로 또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인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전쟁 중에 하나인 십자군 전쟁 이야기를 한번. 세뮤얼 헌팅턴이가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문명의 충돌. 네. 근데 사실 그 문명의 충돌이라는 게 벌써 거의 몇백 년 전에 이미 일어났던 거죠.
십자군 전쟁 하면 많은 분들이 딱 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티나, 거기를 원래 팔레스티나라고 이제 불렀죠. 거기 그 성지에 있는, 특히 예루살렘이라는 성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11세기 말부터 13세기 말까지 이제 유럽에서 원정군이 간 거죠. 그래서 200년 동안 약 9번에 걸쳐서 원정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죠. 네, 예루살렘이 아주 뜨거운 동네인 것 같아요. 지금도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도 뜨겁죠. 네. 이 예루살렘이 정말 특별한 곳인 게 그 3대 종교의 성지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독교,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 마호멧이 승천한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거기서 못 박히시고 또 거기서 다시 부활을 하신 곳이고. 예, 그림을 보시죠. 이게 이제 클레르몽 교회 회의에서요. 십자군 원정을 호소하는 우르바노 2세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우르바노 2세가 사실 원래 이 전쟁을 어떻게 되게 됐냐면은 그 비잔티움이라고 그 동로마 제국이죠. 거기가 이제 자꾸 그 투르크족한테 위협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쪽에 소로마 사람들이 옛날 소로마 제국에 있는 로마죠. 로마 교황청. 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고, 그래서 그 도움에 우르바노 2세가 군사력으로 화답을 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한 전쟁들을 호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전쟁에 참여하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지었던 모든 죄 다 사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신분 세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 모든 죄를 빨아가지고 한 번에 원정으로 이제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세탁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중세 때는 뭐가 더 중요했냐면 현세에서의 삶보다도 내세에서 얻을 영생이 더 중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파문을 당한다라는 게 요즘 나 목사님이 야 너 파문이야 교회 오지 마 그러면 딴 교회 가면 딴 교회 아니면 아예 안 될 수도 있지만, 옛날엔 그게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모두 다 영생을 얻는데 자기만 빠져가지고 완전히 사회적으로 왕따 당하고 그것도 영원히 왕따 당하는 그런 공포감이었죠. 우르바노 2세가 그 만든 이 군대가 십자군이라고 불린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이제 출정을 할 때 앞에다가 무늬를 새겼는데 거대한 십자가 무늬를 새겼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십자군이다 이렇게 불리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통상 십자군 전쟁하면은 1차부터 9차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바로 그 전에도 하나 있긴 했습니다. 근데 우르바노 2세가 이제 전쟁 가자 그랬는데 그러고서 바로 직후에 결성이 돼갖고 교황의 어떤 뭐랄까 승인을 받지 못한 군대였어요. 약간은 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정말 이 생에서 별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는 내세에라도 조금 천당에 가고 싶다. 뭐 이런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러니까 약간 민병대 같은 자원병 같은 그런 성격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군대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헝가리 쪽 지역에 가서는 상당히 좀 뭐 잔악한 뭐 학살 행위도 하고. 아, 불쌍해. 이게 지금 유태인들 불태우는 장면이죠. 그렇죠. 일단은 뭐 유대교는 이단이니까 그렇죠. 네, 기독교한테 있어서는 그래서 뭐 정말 주저하지 않고 많이들 학살을 했죠.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저 유태인 학살을 할 때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예수도 유태인이라는 사실은 사람 많은 경우 잊어버리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그냥 아 나랑 다른 사람이야로 끝이지 않고 상당히 많은 경우에 우리 역사를 보면은 나랑 다르기 때문에 나쁜 사람들이야로 이렇게 기결이 되죠. 다르다, 틀리다, 나쁜 거야. 그렇죠. 없애야 돼. 네, 슬프지만 인류 역사에서 정말 많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1차 십자군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1차 십자군 전쟁이 이제 1096년에 가게 되는데 사실상 이거는 성공한 원정이었어요. 그때 가갖고서는 그 이제 지역에서 4개의 국가를 세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에데사 백국, 그리고 트리폴리 공국, 그리고 또 하나 안티오키아 공국, 이렇게 이제 4개가 생기는데 이 사람이 그 예루살렘 왕국을 이제 어떻게 보면 설립을 하고 통치를 하게 된 바로 고용의 고드프로아라는 인물입니다. 뭐 신앙심도 굉장히 독실하고 그리고 아주 깨끗하고 그리고 뭐 성실하고 하여튼 뭐 사후에 거의 뭐 영웅처럼 칭송을 받았던 인물이고 사적인 욕심도 없었고 아주 훌륭했다고 해요. 1차 십자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공을 한 거죠.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그곳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슬람 세력들을 몰아내고 거기에다 이제 4개의 국가를 세운 거죠. 하지만 다시 또 이게 또 뺏깁니다. 이슬람 세력도 만만한 세력은 아니거든요. 무엇보다도 이 에데사 백국이 망해요. 거기가 망하는데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그다음에 트리폴리 공국이 있어요. 이게 아마 이제 레바논 지역 지금 현재는 그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에데사 왕국은 약간 시리아 쪽으로 조금 많이 들어가 있고 그 중간에 안티오키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슬람 세력에 먹혀버리니까 안티오키아도 이게 약간 완충지대였는데 없어지면 우리가 바로 당하겠네? 뭐 이런 그런 두려움이 있고 또 이제 유럽에서도 살짝 좀 충격을 받은 거죠. 이게 자꾸 밀려 내려와고 예루살렘까지 뺏기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2차 십자군 원정을 꾸리게 되죠. 이때부터는 이제 왕들이 조금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재미를 본 거죠. 그렇죠. 해봤더니 뭐 할만하더라. 할만하더라 그러니까 영주 기사들 보냈는데 아니 우리가 이번에 직접 가야지. 네, 그렇죠. 근데 제대로 됐나요? 제대로 안 됐죠. 그 당시에 이제 장기 왕조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누르아딘이라고 왕이 있었어요. 이제 그 왕이 좀 상당히 호전적이고 그리고 전쟁을 좀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또 문제가 뭐냐면은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왕국에 이슬람이지만 동맹국이 하나 있었어요. 다마스커스 왕국이라고. 예, 성경에 다마색이라고 나오는. 이슬람의 장기 왕조의 왕이었던 누르아딘의 딸이하고 그다음에 다마스커스의 이제 아타베그라고 해서 이게 왕의 아들들을 가르치는 뭐 스승, 예, 이런 사람인데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마스커스는 예루살렘하고 이렇게 동맹인데 그 문제 때문에 사적인 문제 기분 때문에 나쁜 거죠, 갑자기. 그래갖고서는 이제 다마스커스를 치려고 가다가 거기서 이제 실패하고 사실은 굉장히 좋은 요충지에서 이렇게 뭐 매복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냥 욕심에 좋은 곳을 놓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전멸하고 지게 되는. 자기 우방을 외쳐.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주 전략상 미스를 범한 거네요. 근데 이슬람이니까 이제 우리 편이 아닐 거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기독교가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뭐 괜히 이제 예루살렘의 우방이었던 다마스커스만 적으로 돌리고 그 와중에 이제 이슬람 세력들은 다마스커스가 동맹이었는데도 치네? 그러면서 반 예루살렘 혹은 반 서방적인 정서만 강하게 만들어주고 아무 소득수 없이 그냥 회군해야 됐죠. 예, 그리고 3차 십자군 전쟁인데 이때부터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최고죠. 예. 살라딘. 그 지역에서는 뭐 영웅이더라고요. 뭐 그렇죠. 뭐 이슬람 세력을 통합한 그런 이제 영웅적인 인물인데 사실은 누르아딘하고 조금 경쟁 관계였고 죽이려고 많이 했었어요, 살라딘을. 근데 여러 가지 뭐 천운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엔 암살을 피하면서 승승장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집트 왕조를 이제 무너뜨리고 거기를 통합을 하고 이제 시리아랑 이 안쪽까지 전부 다 통합을 하면서 이슬람권을 이제 통합을 한 정말 위대한 영웅 하면서 살라딘.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뭐 미담도 많아요. 뭐 잔혹했었다라고 얘기도 하지만은 그 외에 또 굉장히 영웅스러운 모습, 또 관대한 모습도 많이 보였다. 이 살라딘이 이슬람 군들을 이끌고서는 예루살렘을 뭐 자기들한테 청지니까 되찾아야 된다. 근데 그거를 지하드라고. 성스러운 전쟁, 홀리 월. 그렇죠. 근데 지금 들으면 왠지 섭짓한 말이 돼버렸는데. 보통 이제 그 이름으로 테러들을 하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전투가 있는데 바로 이제 1187년 하틴의 뿔 전투라고 불리는 전쟁입니다. 여기서 이제 살라딘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아주 뭐 대격파를 하죠. 예루살렘 왕국의 군을. 그래서 이 하틴 전투에서 이제 예루살렘 왕국이 예루살렘을 뺏기게 되고 그리고 이게 굉장한 충격으로 다시 서구 세계에 다가가게 되죠. 그래서 이대로 던지면 안 되겠다. 정말로 우리는 이제는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된다 하고 3차 십자군 원정을 꾸리게 되면서 그 유명한 3차 십자군 전쟁을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뭐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아주 많이 등장해요. 특히 저 사자왕 리차드. 사자왕 리차드. 근데 재밌는 게 사자왕 리차드하고 살라딘이 서로 적이지만 아주 서로 존중하는. 둘 다 영웅이니까. 그렇죠. 영웅이 영웅을 알아본다고. 그 외에도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왕들이 있어요. 프랑스 필립 2세도 있었고요. 그리고 신성로마 제국의 프리드리 1세. 그 왕들은 무슨 역할이 좀 있었나요? 별로 뭐 그렇게 크게는 없었는데, 이제 자기들은 이제 그 동네, 이 구역의 대장은 나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고. 예, 이 그림은 리차드 왕이 이끄는 연합군이 아크레를 함락시킨 이후에 거기서 이제 포로로 잡힌 그 이슬람 세력들이죠. 그 군대 병사들을 1000여 명을 좀 처형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포로 교환을 하기로 했던 모양이에요. 저쪽에 기독교인 포로 1000명하고 이쪽에 이제 2700명인데 살라딘 쪽에서 아마 어떤 이유 때문인지 돈을 못 줬나 봐요. 그랬더니 리차드가 화가 나가지고 2700여 명을 그냥 살라딘이 보는 앞에서 학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4차 십자군 전쟁은 사실 그 동로마 제국의 몰락이라고 할까요? 비잔티움의 함락과 관련이 있죠. 사실은
로마가 이제 갈라져가지고 하나는 소로마 제국이고 네. 소로마가 제국은 이른바 야만족의 침입을 진작에 멸망하는데 이 동로마는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천년 만에 여기도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4차 십자군 원정의 영향이 있는데, 당시에 이제 일종의 권력 싸움인 거죠. 이사키오스 2세의 이제 아들, 그리고 그 당시에 바로 황제를 하고 있었던 알렉시오스 3세의 조카인 알렉시오스 황자. 이름들이 참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십자군한테 와서 자기 아버지를 구해달라. 그리고 이제 자기가 좀 차지하려고 뭐 이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사실 이제 이 비잔티움 제국, 거의 난공불락 요새라고도 불려지고 있는 이제 콘스탄티노폴리스, 여기를 함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워낙에 난공불락으로 알려져 있어요. 뭐 그 요새도 굉장히 많이 써놓고 해자도 너무 많고. 근데 어쨌든 간에 원래는 이제 이집트의 원정을 가갖고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야 되는 이 4차 십자군들이 여기로 가갖고 함락을 시키고 그리고 약탈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면 십자군 원정의 어떤 본래의 뜻? 본디 취지? 이런 거는 사실상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럼 이 콘스탄티노플이 지금 이슬람 세력한테 함락당한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 사실 이슬람 세력은 저 이집트에 있는데 그걸 치려고 갔던 사람들이 갑자기 우회해가지고 네. 콘스탄티노플을 공격을 해버린. 그렇죠. 황당한 사건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실 뭐 그냥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5차 십자군 전쟁은 사실은 이제 4차 십자군 전쟁에서 가서 이슬람 세력을 물리치고 성지를 탈환하라 했는데 가는 데는 안 가고 하고서는 콘스탄티노플만 약탈을 하고 오니까 이제 교황이 얼마나 면이 상합니까? 그래서 이제 교황이 직접 나섰어요. 그래서 이 교황이 이제 인노첸시오 3세, 이 인노첸시오 3세의 지휘하에 다시 한번 갔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나일강이 범람하는 바람에 결국엔 또 실패하고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6차 십자군 전쟁은 사실은 뭐 원정 전쟁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뭐 협상을 하러 갔던 협상 사절단이죠. 가갖고서는 이제 뭐 일종의 평화조약 뭐 이런 거를 맺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실상 획득을 하는 그런 성과를 거뒀다고 해요. 근데 그러고서는 1244년에 결국에 이제 또 예루살렘이 한 3분의 2 정도가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다시 점령이 되고 거기에 이제 반발을 해서 7차 십자군 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집요하다 정말. 예루살렘이 정말 뭐라고 이렇게 되는데 한 영화에서 그런 말을 하죠. 3차 십자군 전쟁을 다룬 영화였는데 거기서 이제 물어봐요. 살라딘한테 예루살렘이 뭐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고 가다가 다시 딱 돌아보고 그렇지만 모든 것이지. 그만큼 의미가 있는 지역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7차 십자군 전쟁에서 이걸 이끌었던 게 이제 프랑스의 루이 9세입니다. 근데 희차게 나갔는데 본인이 포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배상금을 주고 흘려 나오는 이제 수모를 겪었는데 한 번쯤 그렇게 당하면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분하잖아. 분하죠. 뭔가 만회하고 싶잖아. 네, 그래서 또 십자군 원정을 준비합니다. 이번에는 본인뿐 아니라 아들, 사위 다 막 이제 동원을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8차 십자군 전쟁을 또 하게 되죠. 갔는데 별 성과도 못 내고 보급이 뭐 잘 안 되고 그러면 본인은 또 병에 걸려갖고 튀니지에서 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괜히 나간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9차 십자군 전쟁은 에드워드 1세 그리고 시칠리아 왕 샤르. 그래서 뒤늦게 도착을 해서 당시 이제 십자군들의 마지막 거점이라고 해서 아크레 여기서 전투를 합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결국엔 휴전을 하고 돌아오게 되는. 이게 이제 마지막 십자군의 귀환이다. 그래서 굉장히 참 초라하네요. 그렇게 보니까는. 네, 굉장히 힘도 빠져 있고. 초반에는 재미를 좀 봤는데 나중에는 재미를 좀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아마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만뒀겠죠. 계속 재미를 봤으면 계속했을 텐데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이 되다 보니까 이게 국제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촌사람들이 나가다가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녀 본 겁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문명과 문명 사이에 교류가 됐고 문명과 문명들 사이에 경제적인 문화적인 여러 교류가 생기면서 상업이 발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도시가 발달하면서 중세 구조가 좀 무너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중세는 사실은 고립된 장원이라는 데서 영지에서 모든 게 자급자족되는 이런 경제였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 이제 도시가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근대로 넘어가는 발판이 마련됐던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뭔가요, 교수님? 이게 이제 가톨릭 교회를 습격해서 우상을 파괴하는 네덜란드의 신교도들입니다. 아, 종교 전쟁이죠. 그렇네요. 아세요? 그 종교 전쟁에서 구교도와 신교도가 무기가 달라요. 신교도들은 뭐였냐면은 인쇄술이었어요. 마틴 루터가 쓴 반박문 같은 게 이게 인쇄물로 나와요. 그래서 막 찌라시처럼 막 전단지처럼 막 뿌려집니다. 이게 신교도를 규합하는 무기였고요. 미디어 전쟁입니다. 근데 구교도는 전통적인 이미지예요. 성화, 성상.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성모 마리아상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신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 공격해요. 구교도는 신교도들을 향해 가지고 분서갱유를 합니다. 그 문서들을 막 태워요. 그래서 아직도 교황청에 보면 그 금서 목록이 남아 있어요. 옛날에 불태웠던. 예. 그래서 예컨대 사르트르의 뭐 존재와 무. 반면에 개신교도들은 가가지고 성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왜냐 마리아상은 우상이지 않느냐. 성경에 보면 이미지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왜 만드느냐. 특히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됐던 게 마리아거든요. 카톨릭 입장에서는 아니 저놈들이 허구많은 그림 중에서 하필이 우리 성모 마리아를 공격해? 사탄 틀림없어. 그러니까 서로 이러면서 싸웠던 거죠. 사실 우리가 종교 전쟁, 그러니까 30년 전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잘 몰라요. 근데 왜냐하면 저 유럽 대륙에서 서로 뭐 종교끼리 뭐 격돌을 했나 보다.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 거의 뭐 국제전 크기로 그렇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유럽을 초토화시켰던, 뭐랄까요? 그 당시의 질서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거든요. 최초의 그 종교전쟁이 뭐였죠? 이 30년 전쟁이 4번에 걸쳐서 우리가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헤미아 팔츠 전투. 보헤미아가 이제 구교 쪽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큰 뭐 1차 전투, 1차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기회를 이제 틈타서 신교 쪽, 그러니까 영국이랑 네덜란드 쪽에 그 지원을 확보를 했던 덴마크가 북독일 쪽으로 침입을 했는데 여기서는 사실은 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 스웨덴 쪽, 발트해 그쪽에서도 참전을 하고 당시에는 이제 스웨덴을 프랑스가 밀어줬어요. 근데 사실 프랑스 하면 대표적인 카톨릭 국가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전부였던 세상에서 이제는 이해관계로 국익이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입장에서 봐서는 이 중동부 지역, 중동부 유럽, 이 신성 로마 제국, 그러니까 독일 지역이잖아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뭉치게 되면은 바로 접경되어 있는 자기네 프랑스가 위험하다. 내가 비록 우리 국가는 카톨릭이지만 여기서는 신교편을 들여야겠다. 대단히 그 근대적인 국제정치적 시각을 발휘를 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예. 근데 스웨덴 쪽이 조금 그 신교 쪽이 조금 밀리는 양상을 보이니까 사실 그때까지 프랑스가 도와는 줬는데 직접 참전은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겠는데 상당히 위험해지는데 그래서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죠. 그 이제 4차 이제 프랑스와 스웨덴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전쟁을 계속 하다 보니까는 되게 지치죠. 그리고 여기가 주로 벌어졌던 곳이 뭐 독일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제 독일이 초토화가 되고 결국에는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1648년에 이른바 베스트팔렌 조약. 이 그림이 민스터 조약이라고 이제 붙여진 이름인데 사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구교예요. 예. 왜냐면은 전쟁은 끝났지만 우리가 조약을 이제 평화 조약을 맺긴 하지만 그래도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서로 다른 곳에서 조약을 맺었다고 해요. 그래서 구교도들은 민스터에 모여갖고 하고 신교도들은 오스나브루크에 모여갖고 이제 뭐 그런데 이제 두 지역이 전부 다 베스트팔렌에 있어서 이걸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근데 이 30년 전쟁 그리고 베스트팔렌 조약의 정말 큰 의미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신성 로마 제국은 사실상은 이제 유령 국가가 된 거나 마찬가지죠. 신성 로마 제국이 그런 말 하잖아요. 신성하지도 않았고 로마도 아니었고 제국도 아니었다. 그런 말 하죠. 그렇죠. 그리고 당시에는 사실 뭐 전쟁이 일어나면 이기는 국가가 있고 패전국이 있고 그러면 이기는 국가가 패전국을 그냥 먹어버리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외교적으로 해결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굉장히 큰 국가도 있고 작은 국가도 있단 말이에요. 프랑스처럼 정말 강대국이 있고 뭐 좀 네덜란드처럼 좀 작은 국가가 있는데 뭐 국력에 따라서 구분하지 않고 모든 국가가 동등하게 취급이 된다는 거죠. 물론 동등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의 객체로 존중을 해줬다는 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의 개념이라든지 뭐 국제법이라든지 이런 전통이 이제 그 베스트팔렌 조약의 산물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내가 좋아하는 화가죠. 프란시스 고야. 고야. 예. 사실 프란시스 고야는 카를로스 4세의 수석 공정화가였습니다. 어용화가네요. 그러니까 사실 어용화가인데 실제로 이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서 이런 식의 어용품은 네.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그림들을 남겼고 흔히 이 사람은 로코코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뭘까 낭만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인간의 굉장히 어두운 측면들, 네. 인간의 가장 탐구되지 않은 아주 어두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잔혹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묘사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여기 총살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근데 이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화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시각적 인용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서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한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5.18 같은 거예요. 광주항쟁. 그것처럼 날짜도 있습니다. 이게 1808년 5월 3일이에요. 그때 이제 나폴레옹 군대에 항거했던, 저항했던 스페인의 시민들을 데려다가 학살하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작품이죠, 사실은. 네. 아까 손든 거 기억나세요? 네네. 저기 보면. 여기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시각적 인용이 되는 거고, 이 게르니카는 이제 스페인에 있는 어떤 조그만 마을인데, 아시겠지만 스페인이 내전이 벌어졌을 때 스페인 사람들만 싸운 게 아니라 전 유럽의 모든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다 참여를 해요, 의용군으로. 조지 오웰. 네, 그렇죠. 그때가 낭만이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얘들이 밀리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냐면 히틀러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그때 막강 공군력을 갖고 있었잖아요.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최초로 히틀러가 갖고 있는 막강 군사력을 과시한 게 게르니카예요. 여기를 폭격했는데 사실 여기 민간인들이었거든요. 민간인들이 사는 여기에 와가지고 도시 폭격을 해버린 겁니다. 이 그림에 관해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있는 게, 당시에 이제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을 하잖아요. 파리를 점령하고, 그때 이제 피카소가 파리에 있었는데 독일군 장교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아틀리에로 딱 와가지고 보다가 이 그림을 본 거예요. 그래서 딱 얘기하기를 이게 당신 작품입니까? 물어봤대요. 피카소가 대답하기를 아니요, 당신들 작품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얘기가 전해집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사실은 큐비즘이기 때문에 팔다리가 막 떨어져 있는데, 이게 큐비즘이 아니라 실제 벌어졌던 리얼리즘이었던 거죠. 네. 이것도 왠지 피카소의 예, 취향이 보이는. 역시 피카소의 작품이고요.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게 이제 북한의 주민이고, 네. 저쪽에 있는 게 미군입니다. 그러니까 미군들은 굉장히 금속적이죠. 그러네요. 여기는 알몸이죠. 여기는 유기체고, 저쪽은 무기체고. 그래서 정말 그 유기체 살덩어리가 정말 뭐랄까 금속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이쪽 완전히 자연 상태, 아무런 뭐 문명이나 이런 것도 없는 정말 무방비의 상태고, 저쪽은 고도의 자연과 과학 기술로 무장한, 학살 기술로 무장한 이런 세력이 와가지고 학살한 그런 장면인데, 이게 사실 조금 잘못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피카소는 그 당시만 해도 이걸 갖다 미군이 양민을 학살한 걸로 알았을 거예요. 그다음 피카소가 공산당원이었잖아요.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미군이 학살한 게 아니라 주민들 사이에서 학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들끼리 뭐 왔다 갔다 하든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 갈등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북한 쪽에서는 저걸 미군이 한 일로 이제 프로파간다를 한 거고, 그걸 갖다 이제 당시만 해도 뭐 코민테르님이 공산주의 국제조직이 있어서 그렇게 선전을 했던 거고, 피카소가 그걸 듣고 얘기를 한 거죠. 잘못된 정보에 사실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네. 그런 말이 있어요, 교수님.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 왜냐면은 이제 독재 국가는 이제 지배자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전쟁을 하든 안 하든 마음대로 결정을 하기가 쉬운 거죠.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정부가 탄생하고, 만약에 이 전쟁을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참 민주주의가 여러 가지 면에서 세계 인류의 참 보탬이 되는 그런 이념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민주주의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투표 잘 해야 됩니다. 그건 물론입니다. 사실 뭐 전쟁은 지역적인 뭐 세계적인 팽창과 이해관계의 충돌,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한은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사실 전쟁이 일어나기가 힘들죠. 그런 의미에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